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패키지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죠. 바로 12세대 인텔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온 i9 이 제품을 오늘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하이엔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여기 있는 i7 12700K 제품입니다. 여기에 DDR4 램을 장착한 메인보드를 해가지고 과연 기존의 CPU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인텔 컴퍼니에서 샘플 제공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인텔 12세대 i7 12700K 제품을 가지고요, 기존의 10세대 모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10세대 CPU를 채용한 이유는요, 10세대, 11세대가 그렇게 성능 차이가 크지 않던, 크게는 6%, 적으면 2, 3%밖에 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11세대 CPU 샘플을 좀 구하기 힘들어서 10세대와 비교를 했다는 거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탑재될 메인보드는 이렇게 ASUS의 Z690D4라고 붙은 DDR4 메모리를 지원하는 Z690 터프 시리즈의 메인보드입니다. 인텔 12세대 CPU의 특징을 먼저 조금 알아보고 가게 되면요, 특징으로 빅 리틀 코어의 구조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CPU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력 소모를 줄이는 리틀 코어만 동작을 할 수 있게 하고, 고성능을 필요로 할 때 B코어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리틀 코어에서 활용이 되고 게임은 B코어에서 활용되고,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될 수도 있다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특징적으로는 CPU 소켓이 LGA 1700 소켓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장착해서 테스트할 Z690D4의 이 CPU 소켓을 보게 되면요, 기존보다는 좀 더 이렇게 길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메모리는 DDR5 메모리를 12세대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PC4의 3200MHz를 지원하던 DDR4보다는 PC4의 4800MHz, 무려 1.5배나 되는 클럭을 가진 이 메모리를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요, DDR5의 메모리 수급이 좋지가 않을 예정인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도 DDR5 샘플을 구하기 정말 힘들었고요, 정말 구매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DDR4와 DDR5를 인텔 12세대 CPU는 모두 다 지원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인보드를 이렇게 D4라고 적혀있는 DDR4 보드를 쓰시는지 혹은 DDR5 보드를 쓰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 CPU와 조금 더 비교를 명확하게 해보고자 DDR4 메모리로 장착된 터프 Z690 플러스 D4를 사용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CPU 재원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있는 기존의 1700K라는 CPU 같은 경우에는 8코어의 16스레드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기본 클럭은 3.8GHz, 터보 5.1GHz, 14나노의 공정을 가지고 있고요, L3 캐시 메모리는 16메가, TDP 125W를 제공하는 CPU입니다. 그에 반해 새로 나온 12700K의 CPU는요, 12코어 20스레드로 빅 리틀 코어가 정확히 나타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기본 클럭은 조금 더 낮은 3.6GHz, 터보 클럭도 조금 더 낮은 5.0GHz의 클럭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10나노의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L3 캐시 메모리 또한 25메가로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TDP, 이 열 설계 효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125W를 자랑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먼저 게임에서 과연 어떻게 성능 차이가 있는지 배틀그라운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120%의 올 울트라 옵션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1700K의 평균 프레임이 173에서 175프레임, 1% 로우 프레임이 112에서 119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반해 12700K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 180에서 194프레임, 1% 로우 프레임은 130에서 138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균 프레임은 4에서 7.7%까지 새로 나온 12세대가 더 앞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1% 로우 프레임은 무려 16%나 12700K가 더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CPU적인 온도를 보더라도 동일한 TDP였지만 1700K는 48에서 51도를 보여준 반면에
12700K, 온도는 1도 정도 높은 48에서 52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빅 리틀 코어 구조로 프레임 부분이 1% 로우 프레임에서 눈에 띄게 격차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조금 더 고사양 게임이죠. 콜 오브 듀티 워존으로 넘어가서 CPU를 더 많이 사용할 때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상 옵션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1700K의 평균 프레임이 142에서 144프레임, 1% 로우 프레임이 96에서 97프레임을 보여준 반면에 12700K는 더 높은 146에서 150프레임, 그 다음에 1% 로우 프레임은 110에서 113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1% 로우 프레임에 굉장히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평균 프레임은 4% 정도 12700K가 높은 모습을, 1% 로우 프레임은 16.5%나 더 높은 모습을 12700K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온도를 보게 되면요, 1700K가 52도에서 56도로 꽤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12700K는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가서 그런지 50에서 52도로 더 낮고 온도 차이도 적은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 6에서 7% 정도 온도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 리틀 코어가 적절하게 분배가 돼서 그런지 프레임 방어는 역시나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적화가 좀 더 잘 되어 있는 게임이죠. 오버워치는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을까요? 바로 1700K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243에서 253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185에서 195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12700K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 243에서 253으로 동일한 모습을, 1% 로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88에서 198프레임으로 약 2% 정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CPU 온도를 보게 되더라도 1700K가 51에서 53도를 보여준 반면에 12700K는 48에서 50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약 6% 정도 더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과연 벤치마크에서도 여러분들 똑같이 적용이 될까?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시네벤치 릴리즈 23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코어는 1700K 기준으로 11963점, 12700K 기준으로 22902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약 91%, 2배에 가까운 성능이 12700K가 증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어와 스레드 개수를 보면은 그렇게 2배까지 늘어난 건 아닌데 라는 느낌인데, 확실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싱글 코어 성능을 보게 되더라도 1700K가 1280점대, 12700K가 1863점대를 보여주면서 약 45.5% 12700K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픽카드까지 측정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보게 되면요, 피직스 점수는 47.8%, 12700K가 높은 모습을, 컴바인 점수는 18.1%, 총점에서도 8% 정도 12700K가 더 앞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렉트 12 기반 타임 스파이는 과연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보게 되면요, 그래픽카드는 거의 차이 없는 0.2% 동일한 성능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CPU 점수로 넘어가게 되면 41%에 달하는 12700K가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총점 같은 경우에는 격차를 줄여서 5.9% 정도 12700K가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확실히 이 CPU적인 점수, 전체적인 점수에서는 차이가 좀 느껴지고는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그래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금 하락하거나 위로 튀는 부분들이 보이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안정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과정에서 과연 1700K와 12700K는 어느 정도 성능 차이를 보여줬나 보게 되면요, 1700K 같은 경우는 압축 시간이 약 10분 38초를 보여준 반면에 12700K는 무려 8분 44초로 18%나 시간을 단축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700K와 11700K가 많게는 6%, 적게는 2%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더라도 12700K와의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네요. 자, 오늘 이렇게 DDR4 메모리를 가지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일부러 램오버를 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안정성과 최적화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된 이 터프 Z690 D4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드라이버가 사이트에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강인한 모습, 그 다음 내구성도 잘 갖춘 터프 제품을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그래프 부분에서 떨어진다? 이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노 공정이 14나노에서 드디어 10나노로 변화함에 따라서
RPC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코어 20thread에 조금 난해한 코어 구성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빅코어를 고집하던 인텔에서 시도한 빅 리틀 코어 구조가 나름대로 성공한 모습이다 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성능이면 온도가 조금 떨어진 모습을 12700K가 보여주거나 혹은 성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빅 리틀 코어 12700K가 확실히 좋아졌다, 11700K는 잠깐 스쳐가는 단계였다 라는 부분이 보여지네요. AMD와의 경쟁에서 드디어 12700K 인텔 제품이 확실히 게임에서도 우세하고 작업에서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향후에 라이젠 제품과의 대결은 또 어떤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DDR4 안에서 이렇게 비교해봤지만 DDR5 메모리와 DDR4 메모리로 또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있는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1.5배 높아진 클럭의 DDR5 메모리와 DDR4의 차이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